1월 2일 데레사는 14살이 된다. 가름의 면회실에서 마리아는 막내 동생을 보고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하며 놀랐다. 사촌 언니 요한나도 큰 데레사라고 불렀다. 1887년에 데레사는 모든 면에서 현저한 성장을 보였다. 신체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놀랍게 성장했다. 지식면에서도 데레사는 매우 성장했다. 소심하고 예민했던 감수성에서 해방되어 지능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끌렸는데 이때부터는 깊은 지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데레사는 이제 파피노 부인의 교습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2층 자기 방에 자연과학과 문학, 역사책을 보았으며 모든 것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가르멜에서 빌린 현대의 종말과 내세의 신비라는 책을 자기도 읽겠다고 청했다. 그 속에서 데레사는 계시와 성전의 풍요로운 종합적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되는 듯한 행복감에 젖어 감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들, 특히 완전한 사랑에 관한 구절들을 베껴 썼다. 이 독서는 데레사의 일생 중 큰 은혜였다. 데레사는 이 독서에서 발견한 것들을 가장 마음을 털어놓기 쉬운 셀리나와 나누었다. 데레사는 당시 셀리나와의 마음의 일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때 우리는 옛 대성인들이 받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으며 신앙도 희망도 필요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우리가 동경하고 있는 그분과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데레사는 성체를 자주 받아 모심으로써 내적으로도 깊이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지도 신부는 한 주일에 4번 영성체를 하도록 허락했다. 데레사는 그 특별한 허락을 받고서 너무나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다. 제 마음이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하느님께 대한 깊은 사랑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예수님에 대한 저의 애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또 어느 나라에서나 예수님이 사랑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조금도 사랑을 못 받으신다는 생각에서 지옥에서도 하느님이 사랑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사랑할 때는 바보 같은 말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데레사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타인에게 더더욱 마음을 주게 되었다. 그 증거로 작은 일화가 있다. 7월 어느 주일 미사 후 미사책을 챙길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성화가 책갈피에서 조금 빠져나왔다. 이를 본 데레사는 주님의 피가 땅에 흘러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받는 이가 없다고 느끼면서 자기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을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랑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목마름에 데레사의 목마름이 응답한 것이다. 가르멜의 부르심은 뚜렷해졌고 더욱 깊어만 갔다. 데레사는 자신을 더 잊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프랑지니 사건이 데레사의 소망을 실현할 기회가 되었다. 1887년 3월 19일 밤에 파리에서 부인 2명과 12살의 소녀가 피살되었다. 이 끔찍스러운 범죄 사건은 프랑스 전국에 큰 무리를 일으켰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범행 이틀 후 경찰은 용의자 앙리 프랑지니를 마르세유에서 체포했다. 알렉산드리아 지방 출생인 그는 건강한 체격에 광포한 사나이였다. 그는 자기를 고발하는 막중한 죄목을 모두 부인했다. 프랑진이라는 사람은 보통 범인과는 딴판이어서 증인들이나 판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상이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뿐 아니라 외국 신문에까지 보도될 만큼 프랑지니 사건을 크게 떠들었고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7월 13일 프랑지니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데레사는 이 사건을 알고서 그의 영혼 구원을 열렬히 청하기로 결심하였다. 어느 신문이나 저 무서운 불량배, 짐승 같은 놈이란 경멸적 표현을 썼다. 하지만 데레사는 그를 자기의 첫 아이로 삼기로 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선행도 바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를 위해 신부님께 여러 번 미사도 부탁했다. 셀리나도 동생의 비밀을 알고 함께 탄원 기도를 바쳤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죄인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엾은 프랑지니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성사를 받지도 않고 통회의 표를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로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표적 하나만 보여주시길 청합니다. 사형 집행일인 8월 31일 새벽 프랑지니는 자신의 묘죄를 주장하면서 단두대로 끌려갔다. 그는 동반하는 신부로부터 회개의 권유를 여러 번 받았지만 외면하고 상대도 안 했다. 사제는 십자가를 들고 함께 단두대에 올라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 순간까지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프랑지니는 갑자기 신부 손에 들려있는 십자가를 청했다. 그리고 3번 정도 그 십자가에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그의 지상 나그네 길은 막을 내렸다. 다음날 데레사는 가톨릭 신문 라크루아를 읽었다. 그리고 프랑지니의 마지막 모습을 알고는 남몰래 숨어서 울었다. 간청한 대로 데레사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표시가 주어졌다. 데레사는 그것을 죄인을 위한 기도의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표라고 해석했다. 프랑지니는 예수님의 상처에 입을 맞추었다. 데레사는 예수님의 상처에서 흐르는 그 피를 세계를 위해 모두 받아 안고 싶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프랑지니가 입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죄인을 위해 기도하고 목숨을 바치려는 의지와 가르멜에 들어가려는 결의를 앞당긴 결과가 되었다. 첫 아이로 프랑지니가 주어진 것은 앞으로 많은 아이를 주시려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데레사는 가르멜 리페이를 1887년 12월 25일 자기 회개의 기념일로 정했다. 그렇지만 데레사가 세운 계획에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들이 차례로 생겼고 그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만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불 속에서라도 걸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가르멜의 성곽을 힘을 다해 정복해야 합니다. 우선 첫 과제는 아버지의 승낙을 받는 것이다. 데레사는 아버지께 자기 비밀을 털어놓기 위해서 성신 강림 추기를 선택했다. 이미 폴리나와 마리아의 성소에 동의하신 아버지, 더구나 글라라회에서 실패한 레오니아가 이번에 다시 르망의 성모 방문 수도에 들어갈 허락을 며칠 전에 청했는데 이어서 막내딸인 15세의 소녀의 가르멜 리페를 허락해 주실는지, 또한 불행하게도 5월 1일 아버지 루이 마르땡 씨는 발병하여 몇 시간 동안이나 왼쪽 옆구리에 마비를 일으켰다. 처남 이시도르 씨의 적절한 처치로 치유는 되었지만 아버지는 무척 쇠약해졌으며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딸은 무척 주저하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릴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했다. 저녁 기도 후 비손네 뜰에서 데레사는 마침내 자기 소망을 밝혔다. 아버지는 다만 벌써 가려고? 너무 빠르지 않을까? 라고만 대답하였다. 데레사가 자신의 성소의 진실성과 서둘러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이해했다. 데레사의 임금은 하느님께서 내 딸들을 이렇게 원하심은 큰 영광이다 라고 하며 담 아래 핀 흰 꽃을 뽑아 데레사에게 주었다. 이 작은 흰 꽃은 제 생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고 데레사는 말했다. 데레사는 이 꽃을 귀중한 유물처럼 받아 준주성범 책갈피에 꽂았다. 아버지의 승낙을 기뻐하며 데레사는 자기 목적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 방학이다. 친척 게렌가의 가족과 친구들은 데레사의 가르멜 리페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일상생활은 계속되었다. 7월 16일에는 레오니아가 르망에 있는 성모 방문 수도회에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허락을 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데레사는 긴장되어 약제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예상대로 외숙부는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조카들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는 조카에게 왜 자기가 데레사의 결의에 승낙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저런 철학자들의 생활에 들어가기에 너는 너무 어리다. 이 시 전체의 화제거리가 될 거야. 17살이 될 때까지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러 오지 말아라.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외숙부 이시도르 씨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데레사는 폴리나 언니에게 아저씨와의 실패한 면담 내용을 써보냈다.
언니의 데레사를 위해 빌어주세요. 제가 언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언니에게는 무엇이나 다 털어놓고 있으니까요. 이 사건 뒤로 두 사람은 한층 더 친해졌다. 즉시 폴리나는 동생의 싸움을 선두에서 도와줄 것을 다짐했다. 젊은 지원자는 용기를 얻었고 하느님께서 자기를 버리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10월 19일 데레사는 3일간 하느님의 깊은 침묵을 체험했다.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과 같은 어두운 밤입니다. 외톨이가 된 느낌으로 땅에도 하늘에서도 아무런 위로가 없이 하느님의 저버리심을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은혜를 받아왔던 데레사로서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 데레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다. 면회실에서 데레사의 녹초가 된 모습을 본 아네스 폴리나 수녀는 참다 못해 외숙부에게 편지를 썼다. 물론 아저씨에게 무엇을 권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기가 본 상황만을 호소했다. 이 언니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고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폴리나의 판단력을 언제나 좋게 생각해온 게랭 씨는 다음 날부터 생각을 바꾸었다. 데레사가 그렇게까지 원하면 가르멜에 가도 좋다. 지원자의 기쁨은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더욱 높고 탄탄한 벽에 부딪혔다. 당시 가르멜 지도 신부였던 들라르트 로에트 신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21세가 되기 전에는 가르멜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데레사는 아버지와 셀리나와 함께 이 신부를 방문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리지회에서 같은 문제로 대단한 소란이 있었다. 그 때문에 이 신부는 지나치게 경계하며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정의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물론 주교에게 있었다. 데레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 마르땡 씨는 데레사를 위로하기 위해 주교님께 가보자 라고 약속했다. 데레사는 한술 더 떠서 주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교황님께 가겠어요 라고 했다. 데레사는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끈질기게 맞섰다. 때마침 그때 로마로 가는 순례가 교구에서 예정되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루이 마르땡 씨도 벌써 이 순례를 신청해 두었다. 10월 31일 데레사는 가장 예쁜 흰옷을 입고 나이를 들어 보이게 하려고 머리를 위로 높이 틀어 올렸다. 아버지는 바이유 주교관으로 딸을 데리고 갔다. 데레사는 이 면접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대성전을 방문했다. 데레사는 주교 대리 레베로니 신부에게 안내되어 긴 복도를 지나 주교님을 만났다.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은 작은 데레사는 주교님과 마주 앉아 수줍어 흐느끼는 목소리로 자기가 결정한 길을 설명했다. 주교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들라트 로에트 가르멜 지도 신부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자 참고 있던 눈물이 줄줄 흘렀다. 주교님은 가르멜에 자기 딸을 바치려는 아버지의 열심에 감동하여 이탈리아 순례 중에 나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서 데레사가 머리를 틀어 올린 이야기를 듣고서 재미있게 여기며 데레사를 마음에 들어하는 듯 했다. 마지막에 마르땡 씨가 할 수 있으면 교황님께 부탁드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주교님과 헤어졌다. 밖에 나와서도 딸은 흐느끼고 있었다. 나의 장래는 이젠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일은 꼬이기만 했습니다. 나는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평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희망은 오직 레오 13세. 폴리나 언니는 이 유별난 계획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데레사는 가르멜 수녀들을 만나지 않고 셀리나와 함께 이탈리아 순례를 준비했다. 구탕스 교주의 제르멘 주교의 인솔로 프랑스인 순례단 197명이 교황 레오 13세의 사제서품 50주년 기념을 위해 로마로 갔다. 그러나 데레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자기 성소의 장애와 싸우기 위해 교황님께 청하려는 그 목적뿐이었다. 마르땡 씨는 두 딸 셀리나와 데레사와 함께 파리로 떠났다. 상젤리제 거리, 개선문, 라 바스티유, 루브르 박물관, 엘리베이터가 있는 프랭땅 백화점, 나폴레옹 묘가 있는 르 발리트 등
마르땡 아가씨들은 이제 녹초가 되었다. 전차 자동차가 많아서 횡단할 때 서둘다가 아슬아슬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파리 여행에 대한 감상을 데레사는 보고 온 아름다운 것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맺었다. 하지만 은혜롭게 마음에 남은 것은 유숙한 호텔이 마침 승리의 성모성당 근처에 있었던 일이다. 그것은 마르탱시 댁에서 예로부터 공경하고 있던 승리의 성모님이 아니었던가. 11월 4일 그 성당에서 미사에 참여한 데레사는 성모의 미소에 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4년 전부터 따라다니던 고민은 여기 성모님 발밑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바뀌었다. 역시 제게 미소 지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은 마리아님이십니다. 성모는 정말 데레사의 어머니시다. 가르멜 수도회의 입회 시기가 온 것을 데레사는 하늘에서 내려준 영감처럼 받아들였다. 그리고 로마 여행 동안 있을 시련이나 유혹을 예감하여 성모의 특별한 보호를 진심으로 청했다. 7일 몽마르트르에서 순례자들의 집합이 있었다. 당시 15세, 18세였던 이 두 자매는 들떠 있었으며 밝은 옷차림으로 매우 아름다워서 주목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순례단에서 제일 어린 두 사람이었다. 순례단의 4분의 1은 귀족이었다. 그런데 그리도 내성적이었던 데레사가 이 상류사회 안에서도 자유롭고 즐겁게 행동하고 있음에 본인 자신도 놀라고 있었다. 여행사는 순례 중에 세세한 데까지 보살펴 주었다. 낮에만 기차를 탔고 밤에는 고급 호텔에 머물렀다. 비손네 집에서 검소한 생활을 해온 마르땡 아가씨들은 이런 사치스러운 여행과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느끼며 놀라워했다. 11월 7일 열차는 비가 내리고 있는 파리를 출발했다. 다음날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이 보였고 데레사는 차 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다니기도 했다. 또 눈에 덮인 정상이나 호수, 폭포와 계곡에 매달린 다리 등을 보며 넋을 잃고 앉아있기도 했다. 국경에서 세관 수속을 거쳐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밤에는 불빛이 찬란한 밀라노의 시가를 인파 속에 섞여 산책했다. 다음 날 7시 대성전에서 미사에 참여한 후 데레사와 셀리나는 대성전 꼭대기까지 484층계나 되는 계단을 힘차게 올라갔다. 볼로냐에 도착했다. 데레사는 이 시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순례단의 열차를 많은 이탈리아인, 특히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기차에서 내리는 부인들을 휘파람을 불며 환영했다. 그런데 이 두 아가씨에게 유독 시선이 쏠렸다. 이 일을 셀리나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들은 홈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레사는 참으로 예뻤지요.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들의 감탄하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 학생이 데레사에게 뛰어와 상냥하게 말을 걸면서 데레사를 높이 안아 올렸지요. 데레사를 데려가 버릴까봐 걱정되었는데 데레사가 그 학생을 준엄한 시선으로 쏘아보자 그는 그만 겁이 났는지 데레사를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데레사는 청년이나 남성을 이렇게 가까이 한 적은 없었다. 데레사는 이 여행에서 자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3일 주일 그들은 로레토의 성모님께 들렀으며 그 후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다. 호화스러운 호텔이 준비되었고 열흘 동안의 로마 체류가 시작되었다. 서둘러 첫 관광지인 콜로세움으로 갔다. 대담한 두 아가씨는 담장을 뛰어넘어 출입금지가 되어 있는 콜로세움 한복판까지 들어갔다. 데레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옛 순교자들의 피가 흐른 모래가 깔린 데까지 가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래서 언니를 끌고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은혜를 청했다. 저는 제 청을 들어주셨음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모든 명승지를 관광하기에는 날수가 너무 짧았다. 인상에 남는 것은 로마 평야, 박해시대 그리스도 신자들의 지하묘지 카타콤, 성녀 세실리아에게 봉헌된 성당과 성녀 아네스에게 봉헌된 성당이었다. 데레사는 정말 대담한 태도를 보였다. 유물도 많이 청했고 무엇이나 보고 싶어하며 만지고 싶어했다. 데레사가 오르지 않은 탑, 들어가지 않은 어두운 감옥은 없었다. 어느 남자 수도원 견학 때 데레사는 어느새 봉쇄구역 안을 뚫고 들어갔는데 노인 수도자가 나가라는 신호로 출입구를 가리켜도 데레사는 우물쭈물하면서 곧 따르지를 않았다. 데레사가 이상히 여기는 것이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자는 별일이 아닌데도 파문됩니다.
우리 둘도 언제나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오. 저기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면 파문됩니다. 라고 늘 들었습니다. 불쌍한 여인들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답니다. 이탈리아 여행 동안 이 가르멜 지원자는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신부들이 천사도 아닐 뿐더러 신도 아니고 다만 인간이라는 사실이었다. 여태껏 데레사는 성물을 거행하는 신부의 모습밖에 본 일이 없었고 비손네에서는 신부를 식사에 초대하는 습관이 없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75명의 신부들과 기차로 함께 여행하고 호텔에 함께 묵고 함께 식사하면서 지냈다. 신부들의 대화 중에 특히 취기가 오를 무렵 바람직한 화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신부들의 습성, 결점이 눈에 띄었고 또한 가는 곳마다 이탈리아인 신부들을 만났다. 더욱이 리지웨의 성 베드로 성당의 보좌 르콩트 신부는 마르땡시 댁의 두 아가씨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두 아가씨에 대한 귀찮을 정도의 친절이 말썽이 되기도 했다. 데레사는 이상한 그리고 귀중한 경험에서 결론을 내린다. 이탈리아에서 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데레사는 프랑지니와 같은 죄인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목숨을 내걸어야 함은 이미 깨닫고 있었지만 가르멜이 신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수도회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데레사는 신부들을 수정보다 더 맑은 마음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많은 신부들과 접촉하면서 그들도 역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인과 같은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하물며 미지근한 신부님들을 위해서야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이라도 이 여행은 대단한 뜻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황 아련은 11월 20일 주일로 결정되었다. 데레사는 그날을 희망과 불안을 품은 채 맞이했다. 데레사의 성소가 실현되고 안 되고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바이유 교구의 위고냉 주교님은 아무 답장도 없었다. 리지웨의 가르멜에서나 게랭시 댁에서도 데레사가 교황님께 직접 구두로 청원한다는 것이 편지로 전해졌다. 아네스 폴리나 수녀도 생각을 바꾸어 데레사에게 교황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을 편지로 지도했다. 게랭 부인도 리지웨에서는 장개틀이 망가질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데레사에게 알려왔다. 20일 주일 교황님을 아련하는 날이 되었다. 그날 로마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것은 우선 좋은 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데레사 생애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나 대자연 상태와 자기 마음의 상황이 일치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픈 날에는 하늘도 울었고 기쁜 날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아침 7시 30분 순례자들은 교황 성당에 모였다. 레오 13세는 70세, 엄숙하고 핏기 없고 야윈 얼굴이었다. 교황은 우선 축복을 주고서 미사를 봉헌했다.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 모두들 감동되었다. 다음 순례자들은 한 사람씩 아련실로 옮겨갔다. 신자들은 한 줄로 서서 부인, 신부들, 그리고 남자 순으로 한 사람씩 교황 앞으로 나아갔다. 교황은 개개인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주었다. 물론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다. 주교 대리는 교황님께 말씀드리지 마십시오. 필요하시니까요. 라고 주의를 준다. 데레사의 차례가 되었다. 데레사는 다른 이들처럼 무릎을 꿇고 교황 손에 입을 맞추는 대신에 울면서 거룩하신 교황님 중대한 청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교황의 검고 깊은 눈길이 데레사를 감쌌다. 데레사는 열심히 교황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황은 레베로니 신부를 보고 못 알아듣겠는데 라고 했다. 불쾌해진 주교 대리는 빨리 마치고 싶어서 서둘렀다. 교황님, 15살에 가르멜로 들어가겠다는 아이입니다. 장상들이 이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교황은 말했다. 그렇다면 얘야, 장상들이 하라시는 대로 하거라. 교황님께서 허락한다고 하시면 모두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입회할 수 있을 게다. 데레사는 합장한 양손을 레오 13세의 무릎 위에 얹고서 뚜렷한 답을 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두 교황 호위가 데레사를 안아 일으켜 억지로 입구까지 데리고 나갔다. 다음에 셀리나도 감격하면서 꿇었다. 그리고 리지웨 가르멜을 위해 특별한 축복을 청했다. 그랬더니 레베로니 신부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가르멜은 이미 축복하셨어요.
루이 마르땡 씨는 남자들 편에 서 있었기에 앞에서 일어난 장면은 못 보았다. 레오 13세 앞에 나가니 그를 두 가르멜 수녀의 아버지라고만 소개하고 앞서 소란 피운 아가씨의 아버지란 것은 알리지 않았다. 교황은 태조를 축복하고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했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여왕을 보고 위로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제 이 긴 여행도 막을 내리게 되었고 열심히 애써 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여러 장애와 싸웠고 또한 마지막 기회인 교황의 아련도 실패로 끝났다. 데레사는 이 사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폴리나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교황님은 퍽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야윈 얼굴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분은 레베로니 신부님이었지요. 오, 폴리나 언니,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슬픔에 잠겨 있답니다. 버려진 느낌이에요. 이 편지를 쓰면서 괴로워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저의 힘 이상의 시련은 안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련을 견딜 용기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큰 시련입니다. 하지만 폴리나 언니, 나는 어린 예수님의 장난감 공입니다. 망가뜨리고 싶으시면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저는 원합니다. 여행은 계속되었다. 마르땡 씨는 로마에 남아 두 딸과 폼페이와 나폴리를 관광했다. 이제 순례단 전체가 데레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루니베르 신문에까지 아련의 일화가 실려졌다. 23일 희망의 빛이 보였다. 마르땡 씨는 레베로니 신부와 만났을 때 주교 대리가 매우 친절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바람에 또다시 딸 사정을 부탁했다. 11월 24일 아침 허리띠 장식을 잃어버려서 혼자 떨어지게 되었는데 마차가 다 가버리고 한 대밖에 남지 않은 그 마차는 마침 레베로니 신부님의 마차였다. 그는 친절히 이 미아를 태워주었다. 데레사는 어른 신사들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다음은 피사 제노바를 통과하여 니스에 닿았을 적에 주교 대리는 가르멜의 입회를 도와줄 것을 데레사에게 약속했다. 가능성이 보이는 듯했다. 드디어 12월 2일 오전 1시에 파리에 도착했다. 빨리 리지웨로 돌아가고 싶었고 더구나 가르멜 면회실에서 보고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이제 곧 은혜의 날, 첫 회심일 기념일인 크리스마스이다. 로마에서 저렇게 실패했는데도 아직 가르멜 수녀가 될 소망을 품어도 될는지 어떻든 지체할 수는 없었다. 12월 3일 면회실에서 실패한 지난 일을 상기하기보다 대책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였다. 가르멜 지도 신부와의 관계는 긴박한 것이었다. 그는 가르멜 수녀들에게 조종당하고 싶지 않았으며 수녀들이 은밀히 진행시키는 계략을 경계하고 있었다. 12월 8일 지도 신부 앞에 가르멜 수녀 전원이 모였다. 리지웨 가르멜 설립에 가담했던 제네비에브 수녀가 성탄의 데레사의 입회를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날카롭게 반대했다. 또 그 입회 문제를 갖고 왔습니까? 이 수도원의 구원이 그 아이의 입회에 달려있다고 말할 참인가요? 제발 소란 피우지 말고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일 다시 들라트로에트 신부와 원장 곤자그 수녀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원장 수녀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외숙부 이시도로 씨가 참다 못해 일선에 나섰다. 그도 지도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허사였다. 데레사가 위고냉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 초서를 아저씨가 고쳐주었다. 편지는 크리스마스 열흘 전에 붙였고 다음에 레베로니 신부에게도 니스에서의 약속을 기억해 하기 위해 또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썼으나 앞으로 되어가는 일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데레사는 날마다 열심히 미사에 참여한 다음 아버지와 함께 우체국으로 답장이 왔는지 확인하러 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자정 미사 동안 데레사는 울고 있었으나 이 시련이 자신의 믿음과 위탁 정신을 굳혀주는 것임을 깨달았으며 더구나 자기가 원하는 날을 억지 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님을 깊이 느꼈다. 1월 1일
데레사가 15살 되는 전날 드디어 곤자그 원장 수녀의 편지가 왔는데 12월 28일에 받은 주교님의 답장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판단대로 결정하십시오 라고 허락은 하셨지만 이것으로 모두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장애가 생겼는데 가르멜 입회는 사순절 후, 즉 4월로 정해졌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땡 씨는 쉽게 변하는 폴리나에게 화를 냈다. 원장에게 입회를 늦추도록 권한 이는 바로 폴리나였기 때문이다. 추방당한 이 3개월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 저를 매우 철없이 보셨겠지요. 그러나 이 시련 때문에 저는 특히 위탁면에서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움직인 이 긴 싸움 끝에 3개월은 쉼과 반성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르멜의 개혁자 성녀 데레사도 예상 못했던 이 예외의 특혜를 조용히 준비하는 귀중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예외란 이미 두 언니가 들어가 있는 수도원에 15세의 소녀가 입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망의 성모 방문 수도에 입회했던 레오니아는 수도 생활에서 견디지 못해 또 돌아왔다. 두 번째의 실패다. 막내 동생 데레사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약해진 이 언니를 잘 부축해주며 자신감을 갖도록 힘썼다. 비손네 집에서는 안온한 생활이 계속되었으며 데레사는 개인 교습을 받기 위해 파피노 부인에게 다니게 되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책에서 배운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역사나 아름다운 것에 깊은 흥미를 갖고 있던 데레사는 뛰어난 미술품을 보면서 감탄했으며 또한 여러 민족의 역사, 더구나 교회사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었다. 태어난 고향 노르망디를 떠나 바라본 웅대한 대자연의 아름다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산맥들, 로마 시외의 빛나는 평원, 파리, 밀라노, 베니스, 볼로냐, 로마, 나폴리, 플로렌스, 제노바, 니스, 마르세이유, 리옹 그 외의 새로운 사회 환경을 발견했다. 세계를 등지고 떠나기 전에 매우 유익한 경험을 했기에 좋았다. 하지만 상류 사회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명성이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익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도 중요한 것이었다. 내성적이며 무뚝뚝하다고 여겼던 자신이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스럼 없이 유쾌히 행동하며 셀리나와 함께 품위 있게 익살스러운 교제를 즐겼던 것이다. 그러는 중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더구나 자신의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자각하게 되었다. 데레사에게 결혼의 길이 열렸다 하더라도 막가진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었다. 제 마음은 애정에 쉽게 쏠리며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가르멜 격자 안으로 사랑 때문에 포로가 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르멜이라는 사막에 숨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저 29일간의 여행은 입회의 결의를 굳혀주는 데 결정적인 기간이었음을 데레사도 진심으로 깊이 깨닫고 있었다. 언니 아네스도 동생이 성숙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데레사는 겨우 15세였지만 저 여행에서 받은 인상을 죽을 때까지 간직할 것입니다. 그 애는 정신 연령이 훨씬 높아졌으며 1년 동안 무척 변했습니다. 여행을 즐기시는 아버지가 데레사에게 나의 여왕 예루살렘까지 순례할까? 라고 했다. 사랑하는 분이 사셨던 현지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지만 그렇게 하면 가르멜의 입회가 늦어지기에 거절했다. 예수님이 가르멜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었다. 데레사는 처음에는 가르멜에서의 엄격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편하게 지내고 싶은 유혹을 느꼈으나 시간의 가치를 잘 알아차린 데레사는 곧 생각을 바꾸었으며 자신의 입회를 작은 선행으로 준비했다. 가령 자연적 경향을 지배하고 말대답을 피하며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봉사나 친절로 이웃을 기쁘게 해주기도 했다.